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번. 세번씨, 작은 정부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작은 정부란 경제적 차원에서 좌파적이면 큰 정부, 우파적이면 작은 정부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좌파적이라는 의미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크다는 것에서 유래를 하고 있고, 우파적이라는 의미는 시장 경제 체제를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국가가 관여하는 정도가 최소한 돼요. 재정적 규모가 작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때 아닌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의 이데올로기 주제랑 이 정부의 형태가 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강한 정부의 끝판왕인 전체주의, 즉 파시즘과 나치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파시즘에 관한 재밌는 책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무슨 책이죠? 이 전체주의에 대한 책이 좀 재밌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파시스트 되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책 제목으로 봐서는 21세기인 지금의 아주 시대착오적인 내용일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파시스트의 본질을 재미있게 서술하면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혀 발생할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파시즘이 독버섯이나 곰팡이처럼 슬금슬금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사실은 파시스트를 비판한 책이에요. 그럼 그 책의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파시스트의 이데올로기를 어떤 식으로 좀 규정했을까요? 그 책에는 파시스트의 이념을 기술하지 않았는데요. 이 저자의 표현대로라면 이념 차원에서 파시즘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고 또 너무 복잡하고 모순적이어서 시도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 파시스트 방법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이념적 내용은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별로 행동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시스트들은 이대로 행동을 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떤 행동 패턴을 또 보이게 될까요?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 책에 대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언급할 수는 없고요. 아, 네. 예, 단지 그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고 참고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뒤에 약간의 글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끝에 이 글 내용을 올리게 될 테니까 이제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천천히 넘겨보시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치즘과 파시즘으로 대표되는 이 전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항상 뭐 그렇듯이 이 이데올로기가 나올 때는 그 역사적 배경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좀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기 쉬운데요. 나치즘과 파시즘의 역사적 배경은 독일과 이탈리아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부의 무능,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적 피폐와 소외감,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혼란상을 배경으로 태어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파시즘과 나치즘은 모두 개인보다 집단의 우월성을 좀 강조하는 걸로 보여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모두 배척을 하고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을 중심으로 이 국가의 발전에 모든 국민들이 노력해야 되고 국가의 발전에 필요하다면 사회, 경제, 종교, 가족 생활들도 국가가 다 통제할 수 있음을 강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파시즘과 나치즘은 이 정치 체제를 전체주의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세력을 국외로 뻗치기 위해서는 군인 중심의 군국주의와 확장적인 제국주의가 가미된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전체주의,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목적으로는 바로 영광스러운 과거를 되찾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옛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자고 하면서 국가 중심주의로 나아가고 독일의 나치즘은 이 아리안 쪽의 위대함을 내세우면서 이 미치지 못하는 하위 종족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 극도의 인종주의로 흘러서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인종청소를 저지르고 말았죠.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파시즘과 나치즘은 국민들이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민족주의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내세우면서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희생양으로 그 대상을 찾아내서 그것을 공표합니다. 아주 그 비극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을 인종청소한 홀로코스트인데요. 그런 과정 중에서 권력을 강화하고 또 그런 범죄를 합리화하는 점, 이런 것들이 파시즘과 나치즘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인간 개인들은
집단 쪽의 구성원으로서는 이제 절대 이제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를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깊은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결국 그런 현상은 오늘날 관료체계에서도 이 관료체계에 속한 인간이 그 익명성 속에 숨어서 그가 가진 권력의 강제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극단적으로 비인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과거 공권력을 가진 개인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던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과거 정권에서 많이 그렇죠. 나타났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그렇다 쳐도 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굉장히 공고하게 이루어졌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 체계에 살고 있었던 국민들도 결국엔 이 전체주의에 열광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점을 봐서는 인간이 과연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좀 던져주기도 했다는 점에서 나치즘과 파시즘이 우리 이데올로기 역사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반면교사로서의 나치즘과 파시즘은 우리에게 실수함이 많이 주었는데요. 시민들에게 그 당시 상황들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평등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와 정반대를 이 나치즘과 파시즘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퇴행적인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종류의 이데올로기가 국가를 지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데올로기 아닌 이데올로기는 어느 순간이라도 다시 민주국가에서 또 생길 수 있음을 잘 알고 조심하고 있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을수록 이런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안녕. 안녕.